자, 이번 시간에는 7장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의 특징처럼 기본으로 면접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전문적 관계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얘도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의 내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이나 특정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원조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라는 세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 혹은 내용에 제한이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죠. 면접을 끌고 가는 역할은 사회복지사가, 피면접자의 역할을 클라이언트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면접의 구조적 요건을 읽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면접의 특성이라든지 클라이언트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서 면접 장소는 유동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여러 장소에서 수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은 클라이언트의 주의 집중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면접 기술로 아까 침묵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외 내용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면접의 유형이에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면접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팩트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정 면접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나아가서 우리가 사정은 분석을 통해, 그러니까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개입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을 도출하는 과정이 사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면접을 사정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욕구,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강점, 그리고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일시적인 위기 상태인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걸 판단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한 개입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단순한 정보 수집 면접이 아니라 사정 면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 문제는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자존감을 향상시키거나 우울을 경감시키거나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입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면접은 요건 다 치료 면접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자신감 향상, 자기 효율성 강화, 자존감 향상, 환경 변화 촉진, 자존감 향상, 뭐 이런 중요한 사회 적응을 위해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면접을 치료 면접으로 사례로 시험 문제에 출제했습니다. 자, 면접에서 활용되는 실천 기술은 그 사람의 인지를 변화시키는, 그 사람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술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행동 변화 기술은 보통 행동 수정 모델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개별 기법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명명이라고도 하고 재구성 혹은 재정의라고도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혹은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재명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과잉 행동이 심각하다, 아이가 너무 산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아드님이 참 활동적이다, 아이가 참 다양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나쁜 엄마다라고 얘기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자녀에 대해서 지금 나랑 얘기하러 찾아온 것 자체가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재명명에 해당합니다. 자, 명료하는요. 명료하다라는 건 명확하다 혹은 분명하다라는 걸 얘기하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의견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모호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을 안 하고 애매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거나 혹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거나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들었을 때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되물어보거나
아니면 네가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게 맞아? 라고 사회복지사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클라이언트에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말씀이 맞나요? 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거 둘 다 명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화는 클라이언트가 초점에서 벗어나는 너무 많은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너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첫 번째는 선생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저랑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 초점이 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원래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A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계속 B, C, D 3,000보로 빠져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지금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초점, 그러니까 A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초점화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직면입니다. 직면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죠. 이 너비가 가장 이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직면은 클라이언트가 모순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자, 모순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혹은 불일치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와 뭐 사이에?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에 혹은 말과 말 사이에 지난번에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네요. 당신의 말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의 표정은 너무 불안정해 보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사고, 행동 사이에 불일치, 모순을 인식시키는 기법을 요걸 직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근데 이게 직면을 시키면 클라이언트의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가족들과 관계를 반전시키고 싶다고 하면서 술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여전히 술은 마시고 있다. 지난번에 하겠다고 했으면서 오히려 반대의 것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지나청 간섭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막 지나청 간섭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예, 딸을 믿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자기는 막 적당한 거리를 두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계속 딸에게 간섭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직면기법에 해당합니다. 자, 일반화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라고 얘기해 주는 걸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한 나랑 비슷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얘기해 줌으로써 소외감을 감소시켜주고 위안을 주는 기법이죠. 자, 경청은 뭐 아실 거예요. 잘 듣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면서 듣는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경청은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집중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 기법은요. 우리가 해석 기법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설명이라는 건 조사론에서요. 조사의 유형에서 뭐가 있었어요? 조사의 유형에서 탐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설명은 뭐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게 설명이거든요. 내가 왜 이러는지 이거를 클라이언트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말 혹은 기존 다양한 이론, 사회복지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아마도 이러이러해서 네가 이런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는 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너의 B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가설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직관력에 근거하여 네가 왜 이러는지를 설명을 해줌으로써 내가 그래서 그랬었나? 라고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통찰력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 저변에 그 행동을 유발한 결정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입니다. 자, 근데 아니 네가 뭘 한다고? 나 그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을 반복을 하는 건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직면과 마찬가지로 해석도
기법도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기예요. 환기는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비스텍이 얘기한 개통수 비자비의 의도적 감정 표현 있잖아요. 의도적 감정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억압하고 있던 혹은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정의 사이즈를 낮추는 거예요. 왜? 감정의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면 감정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환기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격려입니다. 격려와 제보증은요, 주로는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대표적인 기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뒤쪽에 실천 기술론으로 가시면 심리 사회 모델에 대한 내용에서 어떤 게 있냐면 17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지지, 그러니까 표의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위해서는 주로 격려와 제보증을 활용한다라는 말이 2013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비슷한 게 약간 느낌이 있는데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ncouragement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도록 혹은 특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려면 용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네가 한번 이거 해볼래? 너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격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야. 잘하네.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옆에서 지지 격려를 해주면 그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더 열심히 쭉쭉 나갈 용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특정 행동이나 경험에서 벗어나도록,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행동을 쭉 취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격려해요. 와, 잘했어요. 야, 좀 잘하고 있네. 이런 게 이제 격려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제보증은요, 잘했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병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실제로 이 병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시험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하거나 불확실해할 때, 혹은 확신이 없을 때, 이럴 때, 혹은 잘 못할 것 같아서 의구심을 갖거나 자신 없어 할 때, 이럴 때 사회복지사가 넌 잘해낼 거야 라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너 잘해낼 거야. 염려하지 마. 좋아질 거야. 결국은 합격할 거야. 넌 병을 이겨낼 거야. 이 일을 결국에는 너는 잘 보란듯이 해결해내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제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핵심적인 내용을 뜻과 의미는 그대로 두고 그걸 클라이언트의 언어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언어로 바꾸어서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말의 내용은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천 기술론에 나왔던 사례는요, 아버지에게 화를 내서 죄송하다. 아빠가 당뇨를 앓고 있는데 당뇨 관리를 안 하니까 내가 자꾸 화를 내게 된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잘못 지내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관계도 향상되는 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관계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환원 기법의 예시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내용에 초점을 추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중에 주제를 전환할 때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눴던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주제 전환을 할 때 그 사이에 요약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델링은 알죠? 그렇죠? 타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모방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활용하기를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절차에 대해서 시범을 먼저 보이고 그걸 따라하게 합니다. 자, 행동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관찰을 통해
통해서도 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인정은요. 사실 2018년도 실천기술론에 한번 나와서 여기다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나온 격려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죠. 격려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정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게 인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하도록 하는 건 표현을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좀 더 다루기 쉬운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걸 세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 기술은요. 관찰 기술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초기 면접을 위한 준비예요. 그렇죠? 기본으로 면접 목적을 잠정적으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사전 구상을 하지만 유연하게 면접 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에서의 질문 기법은 개방형 질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기분이 어땠나요? 자, 어떤 상황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쭉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걸 개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쇄형 질문은요. 예, 아니요. 혹은 뭐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한정해서 대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서 후련하시죠? 네, 이건 폐쇄형입니다. 시험이 끝나서 마음이 어떠세요? 이것은 개방형입니다. 자,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 유형이에요. 유도 질문은 우리가 조사론에서 설문지 작성할 때도 설문 작성 요령에서도 유도 질문이나 이중 질문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사회복지 실천 면접에서도 유도 질문이나 이중 질문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유도 질문은 너 원래도 이제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지. 그 다음에 너 애초부터 마음속에 따돌릴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너 직업훈련에 빠진 거 그냥 귀찮아서 그랬던 거지. 이런 거 유도 질문입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중 질문 혹은 삼중 질문, 이걸 복합 중첩 질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계속 질문, 뭐뭐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질문만 해야 되는데 여러 질문 한꺼번에 쏟아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음표, 폭력당하는 부분은 뭐 어디였고 그때 누가 있었지? 이거 2개 질문하는 거고 뭐였고 왜 때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거는 비난하는 느낌이나 취조하는 느낌으로 들려서 클라이언트에게 너무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폐쇄형 질문도 취조하는 느낌이 들고 뭔 질문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은 모호한 질문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8장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인 과정은 인테이크,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그 자료를 분석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결과의 기초에서 개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를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종결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자료 수집과 사정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늘 새로운 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 정보에 입각한 새로운 판단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특정 단계에서만 자료 수집을 하고 사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이 단계에서 이제 보통 이 단계에서 자료 수집과 사정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를 하는 거고요. 자료 수집과 사정은 원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접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가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일, 이게 접수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과업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일단 이름 나이라든지 원하는 서비스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우리 기관에 적격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접수 단계에서의 자료 수집을 하죠. 이거는 서비스가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기관 서비스에 부합한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도 수준으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에 적합하지
의뢰하지 않고 더 적합한 기관이 있다면 클라이언트를 그 적합한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 기관 딱이다 싶으면 그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지된 동의라고 조사론에서도 나왔었죠. 조사 전에 고지를 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는 것처럼 개입 전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될 사항들을 충분히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준 후에 동의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일단은 초기 관계는 라포 형성이 중요합니다. 라포 형성이 되어야 그래서 양가 감정이나 저항감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 이분이 안 나오지 않고 계속 와서 개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라포를 형성한다, 관계를 형성한다,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감을 해소한다,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독려한다. 요런 게 이제 접수 단계에서의 과업입니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자료 수집도 사정도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지만 편의상 이 단계에 위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와 욕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모두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정보도 수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과업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자료도, 그 다음에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과 자료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주변 체계, 환경에 대한 자료도,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료 수집을 할 수도 있고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클라이언트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어디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언어적인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나와 보이는 상호작용 있잖아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태도도 클라이언트가 그 외에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정이에요. 사정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정의 특징은 앞서 이제 자료 수집처럼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정과 자료 수집은 둘 다 지속적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진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단이 아니라 사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진단이라는 단어는 병리적인 관점에 초점을 둡니다. 이게 영향을 받았죠. 근데 사정은 강점 관점에 토대를 둡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 진단은 보통 의사가 환자의 문제를 진단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사정은요, 강점 관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아니라 함께해요. 함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상호적인 과정이다. 클라이언트의 관여가 필요하다, 상호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도 함께 본다라는 거죠.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도 함께 본다라는 거죠.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 속의 인간만 보지 말고 개인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환경 속에서 본다라는 둘 다 본다. 이걸 이중적 관점, 이중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개별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가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화해서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점, 능력, 자원. 그리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지식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한 사정은 불가능하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양한 뭐 의견도 사정 자료로 활용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도는요, 사정 도구거든요. 생태도, 그 다음에 가계도, 뭐 이런 것들을 사정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정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정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 도구 중에 생태도라고 하는 건 에코, 환경과의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혹은 클라이언트 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체계와의 역동적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그래서 역동적 관계, 즉 상호작용을 보다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생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지의 중앙에 원을 그려서 거기에 클라이언트 혹은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주변 체계를 원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중요한 환경은 원의 사이즈가 크고요. 조금 더 덜 중요한 환경은 원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크기로 자원의 양을, 그 다음에 관계, 그래서 뭐 되게 원활한 관계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관계의 방향은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방적인 관계인지 양방적인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도를 통해서는 개인, 가족과 주변 체계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든지 주변의 자원 간의 에너지의 교환이라든지 주변에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자원을 주고받는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계도예요. 가계도도 사정 도구죠. 가계도는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과목이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가족 치료 모델들 중에 다세대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를 만든 머레이 보웬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개발을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보웬은요, 원가족과의 관계, 지금 우리 가족에서의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시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세대 간의 반복적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계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세대 간의 반복 혹은 다세대 반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세대까지를 포함해서 보통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앞세대와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 가족에서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의 구조를,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기호와 선을 통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요. 가족의 관계에서 뭐 갈등이라든지 친밀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적어도 3세대 이상의 가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요, 왼쪽에서부터 먼저 출생한 자녀, 뭐 예를 들어 아들, 그 다음에 아들, 딸이라고 하면 이런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시오그램이라고도 하고 사회도라고도 얘기하는 소시오그램이에요. 이거는 집단 성원 소시오라고 외우세요. 소시오 나오면 집단 성원들 간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그래서 구성원들의 상대적인 주의라든지 구성원 간의 관계라든지, 근데 예를 들어 10명 있는데 그중에 3명이 끼리끼리 되게 친해요. 그러면 이게 하위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그림을 소시오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표예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환경 내에 중요한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표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예를 들자면 사회적 지지, 물질적 지지라든지 정보적 지지라든지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일방향인지 쌍방향인지, 최근에 어느 정도 접촉을 하는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표 하나로 쫙 정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프 히스토리는요, 어디서 아까 잠깐 우리가 봤었냐면 진단주의 얘기하면서 1920년대 미국의 진단주의에서는 과거를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토리 있잖아요. 라이프 히스토리, 살아온 날의 정보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라는 얘기에서 라이프 히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일종의 연대표처럼 나타내는 게 생활력 도표예요. 그래서 과거 중요한 생애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쭉 정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주기표예요. 생활 주기표는요, 가족 생활 주기상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그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연령들, 가족 구성원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 시기가 그 사람에게
어떤 시기이고 그래서 어떤 발달 과업을 갖고 있는 시기인지를 표로 작성하는 것을 생활 주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IE 사정분류체계 혹은 분류체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Person in Environment예요. 즉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4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외울 때는요. 사환정신이에요. 파일을 제공하는 사환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으로 원래도 그 전에 진단을 할 땐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진단했습니다. 근데 환경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자는 관점을 추가하면서 환경상의 문제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얼마나 적절하게 기능 수행을 하고 있는가, 요것도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능, 환경, 그리고 이제 원래 있었던 정신건강, 신체건강 문제 갖고 4가지로 문제를 분류하고 있는 사정분류 체계가 PIE입니다. 뭐 DSM은요, 문제와 정신장애 진단 도구예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수 단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정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사정 도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정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서 개입 계획 함의를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정을 했으면 개입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요. 일단 핵심적인 표적 문제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수 단계에선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들을 쭉 들어보죠.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는 건데 일단 들어보지만 근데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모든 문제가 표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성이라든지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실제 개입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라든지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표적 문제를 그리고 표적 문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지금은 장기 개입이 아니라 단기 개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표적 문제를 보통 3개 이내로 선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자, 그래서 표적 문제가 있고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1, 2, 3순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표적 문제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개입을 통해 이 문제들을 각각 어떤 상태로 변화시킬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태의 표적 문제를 이 목표로 변화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태스크, 과제 혹은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획 단계의 가장 핵심어는요. 표적 문제, 우선순위, 목표 그리고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플러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는 것까지가 이게 이제 개입 단계의 핵심적인 과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목표를 설정한다, 우선순위를 합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목적은 조금 더 장기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목표는 훨씬 더 시간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간이라는 학자가 목표 설정 지침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주로는 이제 성과 목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 지침을 얘기를 하는데요. 스마트 원칙입니다.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구체적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측정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ttainable, 개입을 통해서 실제 변화 가능해야 된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되고요. realistic, 그리고 result 오리엔티드예요. 결과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어야 돼요. 타임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2달 이내에 뭐 달성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 이거는 아까 태스크하고 같은 얘기고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이 과업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이건 종결 단계의 과업이에요. 그러면 종결 단계에서 개입을 평가하려면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표적 문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을 해야 그래야 원래는 이랬는데 개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 문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게 기초전 자료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계획 단계에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입을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죠. 개입 단계예요. 개입 단계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입 진행에 혹시 수정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얘기합니다. 형성평가는 우리가 조사론의 맨 마지막 평가 유형에서 얘기했어요. 프로그램과 개입의 수정 보완을 위해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프로그램 진행 중에 확인하는 것을 형성평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개입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 수정 시 계획을 수정 시 필요한 재사정을 실시를 한다라는 거죠. 아, 이렇구나.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겠네라는 거. 다른 걸 해야 되겠네. 이것을 부적 완료라고 얘기하고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네. 이 방법을 더 많이 추가해야 되겠네. 이건 정적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실천 활동에 대해서 동료의 검토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제공할 수도 있고 상호작용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촉진하고요. 서비스를 조정하는 거, 자원을 확보하는 거, 이게 다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평가 종결 단계에서의 과업입니다. 자, 일단 종결 단계를 정하는 건 1차적으로 정하는 건 계획 단계예요. 왜냐하면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계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해서 언제까지인지를 1차적으로 정하지만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그 목표 달성이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종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종결 시기를 정하는 것은 이제 평가 단계에서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접촉 빈도를 줄여가면서 개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의존성을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개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 즉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평가, 총괄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최종 성과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혹은 계획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입 초기에는 양가 감정이나 저항감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종결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정서적인 반응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실감이라든지 등등들 그 외에 부정적,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덜해. 그러면 원망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좋았을 때는 종결 후에 나 혼자 잘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함이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혹은 정서들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계획한 대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아까 세웠는데요. 실제로 그 전략대로 잘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1, 2주 후에 혹은 한 달쯤 후에 전화나 면접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자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실시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기관에 클라이언트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종결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반응이 시험 문제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직장을 이동하거나 그럴 때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부정적, 긍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는 것을 잘 수용하도록 원조를 해야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 기간이 다해서 종결이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 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9장입니다. 사례관리예요. 사례관리가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 후반입니다. 70년대 후반인데요. 우리가 이제 정책론에서 서구 역사를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이 1970년대 후반은 바로 신우파 정권으로 복지를 축소하는 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예요. 국가 위기의 시대. 그래서 이제 신우파 정권의 핵심은 국가의 복지 역할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복지 예산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던 거 민간으로 민영화시키겠다. 요런 게 가장 주된 시기였던 때의 사례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축소하는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축소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던 걸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거예요. 탈중앙화라고도 얘기하고 지방분권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좀 덜 들이고도 복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복지비용에 대한 절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 비용 돈 안 들이고도 효율성이 높은 그런 서비스가 없을까? 요런 걸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례관리가 197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재정위기 때문이죠. 복지국가 재정위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던 대규모 시설을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대규모 시설에 주로 있던 정신장애인들을 각자 자기 동네로 보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은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돌봐야 하는가,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생활하게 되면서 이 필요성이 증대가 됐는데 가족들 선에서 이걸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를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어느 한 시설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만큼 굉장히 욕구가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장기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계속 보호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가 A 욕구도 있고 B 욕구도 있고 C 욕구도 있고 D 욕구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두루두루 커버를 해야 돼. 이걸 우리는 앞에 통합방법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일반주의 실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사례관리는 일반주의 실천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한 기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다양한 기관들의 서비스들을 총동원해서 이 욕구를 해결하기에 딱 좋은 기관 찾아서 연결해주고, 이 욕구를 해결하기에 딱 좋은 기관 연결해주고, 이 욕구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을 해줌으로써 사례관리자는 이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가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함으로써 포괄이 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자가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 자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까 1950년대 후반에 통합방법론이 도입이 됐을 때 지역의 기관들이 서로 다 각자 이렇게 되는 요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869년에 영국 런던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왜 생겼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기관에 있는 서비스들이 너무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A 주고 너도 A 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가 심하더라.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슨 기능? 조정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서비스들의 중복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역할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하자? 사례관리자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사회관리가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등장 배경에 따라서 한 기관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뭐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중심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기관에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예정된 서비스를 잘 제공받고
있는지를 사례 관리자가 꾸준히 점검하는 과정을 강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구, 다양한 요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 내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한 기관 내에서도 여러 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장기적인 혹은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합니다. 복합적이거나 다양한 욕구, 복잡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욕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방법론이 지향하는 게 일반주의 실천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통합적 방법, 일반주의 실천, 그 다음에 강점, 관점, 생태체계 관점 모두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서비스들을 조정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시켜서 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가 도와주고요. 다양한 욕구들을 두루두루 포괄적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개별화 혹은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서비스의 제공이죠. 개별화,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거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생태체계 관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요. 이거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이죠. 자율성의 극대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기능 향상을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투입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조합니다. 특히 한 기관 안에서, 우리 기관 안에서 서비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기관으로 클라이언트를 연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실제로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게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요. 이거를 모니터링한다 혹은 점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사례관리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관리는 외부의 기관에 나는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연결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연계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사례관리가 간접 서비스, 외부 기관들을 동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기능이긴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내가 직접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에서 단골 오답이 있어요.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 아닙니다. 공적 부담의 확대 아닙니다. 공적 책임의 강화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원 체계만을 중시한다 아닙니다. 지역의 다양한 비공식, 공식 체계의 발굴과 연결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잡한 클라이언트, 복잡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의 극대화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답들을 체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례관리자의 기획 원칙인데요.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혹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 내에 있다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접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로 오지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그럼 내가 가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리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례 발굴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어쨌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니까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개별화라고 얘기를 하죠. 다양한 욕구를 두루두루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계속 있다면 욕구에 대응되는 필요한 서비스들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들이 너무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뭘 함으로써 서비스들을 조정함으로써 혹은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가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 없이 통합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서비스들 사이의 연속성의 결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들을 통합하는 거, 조정하는 거, 연계하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 얘는 통합
통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합성과 체계성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보다 더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중복을 줄이고 누락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성과 통합성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성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놀고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서로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통합성, 체계성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과정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접수 단계, 자료 수집 단계, 그리고 사정하는 단계, 그리고 계획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개입하는 단계, 그 다음에 평가하고 종결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례관리 과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오면 접수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 단계 앞에 사례 개발이라고 해서요. 본인이 직접 찾아올 수도 있지만 외부 기관에서 의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례 발굴 아웃리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 체계에 진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욕구와 문제를 확인하고 적격한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의뢰를 했다면 의뢰한 이유가 뭔지를 확인하는 접수 단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료 수집하고 사정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계획이 일반적인 계획하고 다른 게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연계하는, 요런 연계하고 조정하는 계획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개입을 합니다. 개입은 아까 직접 개입도 할 수 있고 간접 개입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은 직접 개입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자원을 제공하는 건 직접 개입, 근데 자원을 주변에서 연계하고 조정하는 것은 간접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실천하고 다르게 사례 관리는 여러 기관들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각 기관에서 서비스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클라이언트 욕구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서비스를 계획할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하면서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점검과 재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가와 종결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복지사의 역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례관리자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개별화된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있고요. 간접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관리자가 수행하는 역할 유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 유형에 대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개자는 뭐죠?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노인에게 급식소를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에 후원자를 연결하는 거, 이런 걸 중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옹호자는 클라이언트가 부당한 취급을 당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며 부당한 걸 철회시키도록 하는, 그래서 기관의 정책이 부당했다면 기관의 정책에 도전하는 행위, 이런 게 이제 옹호자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조정자는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들 사이에 연계 조정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중복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정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돼서 제공되는 문제가 발견이 됐다면 서비스 기관들의 모임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AA가 아니라 니네는 A, 니네는 B, 니네는 C 맡으면 어때? 라고 서비스를 조정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재자는 갈등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계획하는 거는요. 실제로 뭐 계획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개입을 계획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것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건 평가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위기를 사정해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는 건 위기 개입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교육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교육자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